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요약집으로 가서 요약집 페이지 50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우리 요약집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요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 기본서에서 안전 경쟁과 불안전이라는 시장이 있었죠. 이거 이제 분석해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특징하고 이제 기능이 있는데 기능보다는 특징이 더 출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풀어볼 건데 일단은 부동산 시장 파트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기본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장 파트는 그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비교하는 걸로 가시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여기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징, 여기 위주로 좀 우리가 공부해 보시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 그 사이트에서 요게 이제 한글 파일을 이제 PDF 파일로 바꿔서요. 아마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과 불완전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은 현실에는 없는 시장을 얘기하죠. 부동산 시장은 다 불완전합니다. 자,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이다. 그 완전 경쟁은 우리가 칠판 주계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수죠. 다수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소수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고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시장 진입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공급자가 가격을 또 설정할 수 있는, 우리가 공급이 제한됐다 보니까 가격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완전 경쟁은 물건이 동질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이질적으로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언제든지 다수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죠. 근데 우리는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이 어렵게 하고요. 고가다 보니까 시장 진입과 탈퇴가 곤란하다. 이렇게 하고요. 완전 경쟁은 정보가 완전해요.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다. 그럼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완전 경쟁은 다동이는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거,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은 굉장히 소수로 이루어지죠. 이거 나오고, 자,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을 만든다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 진입이 고가다 보니까 저소득층 시장 진입이 어렵고 정보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해서 요거 위주로 좀 가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5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능은 우리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자고가 정량 이렇게 했죠. 자원 배분은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원과 공간이 배분되고요. 부동산 현금과 교환이 되죠. 그다음에 가격 창조는 중개업자 조정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정보는 시장은 가격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경쟁을 통해서 자, 농지가 택지로 질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품질이 제공될 수 있고, 또 건물이 또 올라와서 또 도시가 성장될 수 있다. 기능 보는데, 자, 요즘은 거의 특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이렇게 가겠는데,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표준화하기가 어렵고요. 일몰일가가 안 되고, 그 시장이 불완전하고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다음에 조직화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부동산은 비조직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볼펜이나 이 칠판 주개는 상품이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 띄어다 팔 수 있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돼? 다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유통 구조가 없어요. 토지의 도매상, 소매상이라는 못 들었잖아요. 비조직화돼 있다. 그럼 거래가 비공개되다 보니까 시장 정보가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정보가 불완전하니까 비대칭하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초과이익을 얻어서 더 많이 갖게 되니까 가격이 또 왜곡될 수 있죠. 자, 거래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 공급자가 시장의 진출입이 제약이 되고 불안전하게 만들게 되겠고요. 자, 부동산은 단기에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기출이 됐었냐면, 단기는요,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을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계획서부터 완공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 가격이 왜곡되죠.
그래서 항상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이다. 단기적 가격 요구된다. 장기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장기적 가격 요구가 아니라 단기적 가격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지역마다 틀려요. 이 국지성으로 지역 시장 간의 균형 가격이 성립될 수가 없죠. 서로 다른 가격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공적 간섭이 많고 또 쉽습니다. 그래서 간섭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여기다 한번 벽 붙여보세요. 우리가 아마 기본소에는 나와 있을 텐데 부동산은 비대체성 단기 거래가 제한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던 게 공매도거든요. 이게 공매가 경매 공매가 아니라 솔트 셀링으로서 주식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제한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것 뜻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표준화가 하기 어렵죠. 그래서 공매도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자체가 우리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없는 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라는 건 투자가 주식을 보유해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그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서 다시 갚는, 차익을 얻는 그런 건데 우리 부동산은 없다.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우리 기출문제 같이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은 제가 이제 이쪽에서 뽑았거든요.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마 15에서 해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 기본소 순서로 간다면 할당률 쪽과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 요약집은 5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51페이지 가시면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작년에 좀 어렵게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자체와 할당률적 시장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거의 뭐 시험 문제 안 나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32회 때는 우리가 효율적 시장 이론을 물어봤거든요. 자, 근데 정당한 정보 비용 계산, 정보 가치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게 자, 29회 때 떴는데요. 올해 정도는 33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푸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일단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우리 요약집 51페이지 넘기셔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시장이라는 자체가 세 시장이 있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시장으로 자, 효율적 시장은 주식에서 따왔죠. 주식도 정보가 사실은 아니든 굉장히 그 정보가 민감하기 때문에 자, 우리 부동산도 굉장히 민감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갑니다. 여기에 사거리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린다. 3년 후에 들어선다는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즉시 올라가요. 그래서 정보가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가치에 반영하는가를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까지만 반영되는 건 약성, 현재까지는 중강성, 미래는 강성이거든요. 그래서 약성은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이 기술적은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고 자, 기본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주식과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보통 과거와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의 영업실적 사업계획 등과 같은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다면은 약간 좀 우리 편법으로 갈게요. 일단 요약 강의도 왔으니까 기술은 과거까지예요. 근데 기본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거죠. 그럼 기본에는 과거가 들어갔죠. 자, 어저께 제가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취해서 오늘 아침에 본죽이라는 가게에서 죽을 먹으면서 안에 있는 술을 깨고 현재 먹는 거죠. 그럼 기술이라는 건 과거, 기본은 과거와 현재가 포함된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얻으면 이익이고 못 얻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남들만큼만 얻어가는 것을 정상이윤이라고 하고요. 더 얻는 이윤을 초과이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박스를 쳐서 자, 이 박스 안에는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고 볼게요. 정상이윤만 얻는다. 자, 근데 이걸 넘어서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요. 또 이제 이거를 정상 이상의 이윤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상 붙으면 초과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내용대로 우리가 간다면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까지만 분석하죠.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과거의 정보로는 정상이윤만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이윤은 어느 시장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까지기 때문에 과거로는 초안 정상 이상의 혜택을 초안을 얻지 못하지만 현재와 미래가 아직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안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로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미래의 정보 어디가 막 개발될지 않으신 분이 위에 분들이시죠.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초안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강성은 이론상이죠. 그래서 이 강성을 가장 이론상으로 봤을 때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요. 분석이 불필요하죠. 정상이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로는 초안 얻을 수 없다. 무조건 정상이만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효율적 시장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VS를 한번 해봤어요. 약성효율적 시장은 현재 미래 정보로 초안을 얻을 수 있고요. 중강성은 미래만. 자, 강성은 초안을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럼 현재 정보로 초안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 하나밖에 없죠. 자,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는 어떤 시장이냐.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할당이라는 자체는요. 할당은 배분한다. 효율적으로 똑같이 먹는 시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초과에 넣고 자, 항상 정보가치와 정보비용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비용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할당이라는 것은 정보비용이 없어더라도 완전은 항상 할당이지만 불완전도 정보비용이 존재하지만 정보비용과 정보가치 같으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칠판 두 개가 원래 1,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통 완전 경쟁은 정보비용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정보의 가치도 없죠. 빵원입니다. 그래서 초과에 넣고 항상 할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도 할당이에요. 그래서 정보비용이 만약에 100원 들어간다. 이렇게 봤을 때 100원 들어갔을 때 자, 정보가치가 100원 얻을 수 있고 아니면 500원 싼 데를 가리켜서 500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만 할당이지 못하고 다른 데는 다 할당이거든요. 초과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완전 경쟁은 자, 이렇게 봅니다. 할당 안에 완전이 있죠.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 경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은 항상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독점 시장도 할당률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이지만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여기까지가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여기도 기출이 됐지만 요즘은 좀 끊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만약에 정보비용이 있다. 그럼 시장이 불완전 때문이에요. 자,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할당이어도 정보비용이 존재할 수 있고 초과이는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야는데 정보비용 수반에 비입 들어가잖아요. 그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완전에 비입 들어가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시고요. 자, 여기는 초과인 없고 초과인이 있죠. 400원에 초과인이 생겼으니까 정보가치에서 정보를 빼면 우리가 400원 초과이니까 그럼 초과인이 생긴 건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 불완전도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뜨면 할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금과 투기는 비율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불완전하기보다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의 시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정보 가치를 구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이걸 제가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 프린트를 이제 풀어줄 텐데요. 가보죠. 자, 정보 가치 계산. 어느 지역에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선 정보가 있다. 이 지역에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8,800만 원. 안 들어선다면 6,600만 원이죠.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10%가 나올 수 있고 20%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이 50%다.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보통 여러분들이 약간 제가 편법으로 가는 것은요. 항상 저한테 여러 쪽을 보시는데 계산기를 활용한다는 자체는 정보 가치를 빠른 계산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모의고사 같은 거를 아마 우리 랜드프로에서 낸 거와 아니면 타 학원에서 낸 걸 보게 되면 대상 토지 현재 가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편법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정당한 정보 가치에 대한 의미라는 것은 정보 가치는 정보 획득을 위해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매수 가격이에요. 자, 지금 현재 개발 요구가 플러스할 때 앞으로 생기면 8,800, 안 생기면 6,600이니까 50대 50이잖아요. 그걸 현재 가치로 나눠보니까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는 가격이 불확실한 가격이 현재 가치입니다. 근데 확실한 가격은 내가 그걸 확실히 개발할 거라는 걸 들어서 확실성의 가격을 우리가 매도했을 때 가격은 매수했을 때 가격과 매도 가격을 빼면 그게 초과이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혹시라도 대상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게 나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8,800만 원에 만 원이 빠졌죠. 그러면 이거 반이잖아요. 그럼 4,400, 6,600의 반은 3,300, 합치면 7,700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현재 가치로 나누니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10%고 1년이면 1승이니까 1점 나누면 7천만 원이 현재 가치가 되겠죠. 자, 그럼 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뭐예요? 안 들어쓴다는 게 0이고 들어서는 게 100이니까 이를 8,800만 원 1점 나누니까 8,800만 원이 되겠죠. 우리가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게 되면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다. 근데 만약에 정보 비용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초과는 없죠. 할당이 됩니다.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보 비용을 300원 내는데 700원의 초과이 생겼다. 그럼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요, 빠른 계산기로 이제 푸는 방식이 일단 우리가 어때요? 계산기를 돌리는 방식은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가 거래 가격이면 8,800만 원 곱하기 50%, 그 다음에 자, 우리가 GT를 이용하는 거 우리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8,800만 원을 보고 갑니다. 8,800만 원을 찍으시고 곱하기 50%. 그럼 4,400이 나오죠. 거기다가 우리가 6,600만 원. 6,600만 원 곱하기 50%. 그럼 3,300만 원이 나오잖아요. GT를 넣어요. GT. 그럼 합이 7,700을 나눠서 나누기 현재 가치로 1.1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7천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계산합니다. 확실성은 그냥 8,800만 원 1.2니까 8천만 원이 맞죠. 그럼 정보 가치는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요. 그렇게 해서 이제 8,000에서 7,000인데 제가 강의 시간 때 빠른 계산 방식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빼앗나로 가는데 자, 빼앗나라는 것은 우리가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빼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빼서 우리가 8,800만 원에서 6,600만 원을 빼죠. 그 다음에 빼고 그 다음에 미실현은 안될 확률이거든요. 안될 확률 곱해서 현재 가치로 나누는 거죠. 자, 이건 이제 1 플러스 0.1에 1.1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실현에서 미실현을 뺀 다음에 안될 확률 곱하고 나누기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한 번에 우리가 써볼게요.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8,800은 그냥 치세요. 이렇게 만 원 빼고 마이너스 6,600을 치시고 다 칠게요. 8,800. 그럼 8,800만 원을 치시고 8,800만 원을 치시고 마이너스 6,600만 원을 쳐보세요. 곱하기 그 다음에 50%를 누르면 1,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누기 1.1로 나눠버리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푸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우리가 받으셨으면 메일 종류 노트를 보시면 문제가 하나 나오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1년 후에 우리가 신역사가 들어선다면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 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만을 반영한다. 자, 우리가 기출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빠른 그 문제 풀이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 그럼 안 들어설 확률이 60%잖아요.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 가격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는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만 원. 자, 요것은 10%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불러보세요. 자, 일단은 계산기 빠르게 푸는 방식으로 제가 갈 텐데, 일단은 계산기를 꺼내시고,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셔가지고 제가 빨리 푸는 방법을 이렇게 나열시켜서 갈 텐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현 가치가 8억 8천이잖아요. 그럼 8억 8천 치시고, 6억 6천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약간 편법으로 가볼게요. 8억 8천을 다 치시기 싫으시면 요걸 8.8억이라고 되죠. 8.8억. 그래서 이걸 6.6억을 나눠 빼버리죠. 그럼 2.2억이, 이건 2억 2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들어서는 게 40이면 안 들어서는 게 60입니다. 곱하기 60%를 때리시고 나누기 1.1을 나눕니다. 근데 특히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2년이면 2승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풀이 방법 가르쳐 드리고요. 자, 그러면 쳐볼까요? 저랑. 자, 갑니다, 여러분들. 2.2 곱하기 60%. 그럼 1.32가 되잖아요. 1.32. 자, 이건 1억 3,200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누기 1.1 나눈다. 나누기 1.1로 나누면 1.2억이 되겠죠. 1억 2천이라는 뜻이거든요. 3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주택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쪽에서 해놨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의 파트는 좀 개념을 물어본다는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건 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근데 주거 분리와 여가 과정은 출제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서에 가시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가 과정, 가성비가 더 높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프린트를 푸시면 이제 끝나버리는데, 자, 여기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요거는 이 주거 분리는 매년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라는 부분은 옛날에 좀 뜨고 요즘은 좀 뜸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나오면 기출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뤄볼 건데, 여기는 참고적으로 이제 상향여가, 하향여가, 주거분리라는 것을 여가 과정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본서를 예전에 했을 때, 일단 부동산 시장은 분류는 불안전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주택시장을.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체는 부동산 시장은 분류를 할 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를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20평 아파트 레미안과 대구 40평 아파트 더샵이 이 편한 세상 이렇게 해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분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질적으로 비교가 곤란하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밑에 그림을 보시면 레미안 아파트나 이 편한 세상이 다른 지역의 평수는 다르지만 노약층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중간층이 좀 노약층인데요. 지금 이제 고층화 시켰죠. 고층이 좀 많이 우리가 되다 보니까 노약층에 대한 것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1층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그럼 저층에 또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본다면 레미안이나 이편한 세상이나 서비스는 동질적이라는 거죠. 그럼 분석이 용이한 걸로 바꿔서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동질적이라는 걸 해서 비교가 용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참고하시는데 보는 쪽은 본래 원하는 원래의 수요예요. 직접 수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주택의 서비스에 대한 임차를 원한다면 파생적으로 주택을 또 임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공급으로서 파생적으로 수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우리 문제를 풀 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제로 분류하기 때문에 물리적, 이질 쪽은 곤란하다. 근데 서비스로서 봤을 때는 동질하다. 서비스 효용 만족감 추상적 단위이기 때문에 서비스로 동질적 비교가 용이하다. 주택시장 분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추천해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요약집에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물리적 주택과 서비스를 제가 이렇게 분류해봤어요. 그럼 주택 서비스는 물리적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 서비스를 의미해요. 그럼 주택은 물리적 측면에서는 개별적이다. 하지만 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동질적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한 것은 물리적 주택이 아니라 서비스를 분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의 여가 현상이라는 것은 좀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주택이 항상 새 주택이 아니라 노화가 되고 다시 또 재개발 재건축하면 또 새 주택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여가 현상으로 자, 새 주택이 헌주택이 돼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새 주택으로 바뀌니까 계속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 현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럼 고가와 저가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고가 주택은 우리가 새 주택이죠. 신규. 그래서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상위 계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게 노후화가 돼요. 그럼 금이 많이 가죠. 금이 많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노화가 되다 보니까 저가 주택으로 가요. 저가 주택. 그럼 저가 주택은 하위 계층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위 계층. 그래서 이렇게 갑이라는 고가주택에 살던 도소수층이 자, 우리가 이 계조 수선하잖아요. 보통 이 공법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 우리 신축을 안 하겠죠. 그럼 일도리한테 팔죠. 그럼 이거는 하향여가라고 하는데 하향여가는 신규로 이 고가주택에 있는 신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아파트를 줘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팔죠. 그래서 우리가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하위 계층으로 바뀌니까 하향여가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계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다. 그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건 상향여가구나. 상위 계층으로 전환이 되면 상향여가다.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향이 된다는 것은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내려간다는 건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를 해야 우리가 공급을 하니까 저가 증가하면 하향하게 되겠죠. 하향한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상향으로 간다면 고가를 찾기 때문에 저가주택 수요가 줄고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향을 하게 되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됐을 때 하향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가라는 것은 집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빈집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누군가 들어오고 누군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공가가 또 중요한 이 여가 현상이 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의 여가 현상은 집주인이 교체되는 현상이에요. 주택의 질적 변화와 소득 계층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입이라는 자체는 이따가 다시 후술하지만 어떤 계층으로 이질적인 게 들어가고 계승은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주택시장 이론을 말한다. 자, 공가라는 발생 어때요?
공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자, 이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주거가 이 업그레이드돼서 질이 높아지고요. 그다음 많은 주택이 또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저가 주택에 공급을 하죠. 그럼 주택 공급량이 더 증가되고 특히 저가 주택량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그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럼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는 어떻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낼 것이냐? 자, 우리가 노란 색깔을 보시면 하향은 당연히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상향은 고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향이라는 건 주택 안 고치고 방치하는 경우예요.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 사용되고, 자, 상향은 저소득층 사용되던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됐죠. 그래서 고소득층 사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됐다. 그럼 무조건 하향입니다. 저가 주택 수요가 증가됐을 때 저가 증가 하향. 근데 상향 업그레이드된 거는 고소득층으로 사용으로 전환됐죠. 자, 이 그림은 이따가 제가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출제 포인트로 가죠. 여가 현상은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됐다. 그럼 무조건 하향여가. 고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됐다. 그럼 상향.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됐을 때 하향이죠. 저가 증가 하향. 하향여가를 통해서 많은 주택이 또 저가주택량이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것만 잡으시면 완벽합니다.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분리라고 하는 것은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림을 잠깐 이제 프린트로 보시게 되면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경기지역에서 나눠지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됐다 그러면 안 돼요. 용도에 따라가 아니라 소득 계층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소득과도 관련이 된 거죠. 이렇게 주거분리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주거분리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개념을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됐다. 자, 우리가 새 아파트, 헌 아파트의 차이가 심하잖아요, 요즘. 근데 그게 도시 전체가 아니라 근처,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잡으셨으면 하고요. 그럼 주거분리의 주택 수선에 투입되는 비용과 수선 후의 주택가치 상승을 비교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셨으니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서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수송 비용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이 가게 되면 수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량 비용이라고 해볼게요. 자, 계량 비용이 만약에 1억이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 상승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뭐 1억을 우리가 들었더니 가격이 5억이 올라갔다. 그럼 당연히 하죠. 저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보게 되면 이런 걸 봐요. 자, 지금 내가 들어가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시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시세가 지금 만약에 4억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분담금이라는 걸 1억을 내요. 그럼 5억인데 아마 10억이 올라갔다. 그럼 5억이 더 올라간다는 건 그 주위에 신축 아파트를 한번 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계량을 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분들은요, 보니까 여기 살고 계셨던 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유시해야 되는 게 뉴타운이라든지 뭐 한남 3구역, 그 다음에 그 신림, 그 다음에 흑석동 이런 뉴타운들이 있잖아요. 아현동 이렇게. 그럼 거기 이제 살고 원래 계셨던 분,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잠실 5단지라든지 압구정동, 은마 아파트 이런 데가 이제 한 30년이 다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득이 낮아져서 좀 우리가 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1억이라는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낮으니까. 그럼 2억을 낼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떠나시고, 자, 소득이 좀 높은, 자, 한창 우리가 30, 40대, 어때요? 연봉이 막 올라갈 때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소득이 높고 젊은 층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예 고소득층으로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걸 침입이라고 하고요. 바뀌는 것을 계승이라고 했죠. 계승은 이제 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 전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보시면 아까
여기서 침입과 계승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침입이고요. 이 계층으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승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건 당연히 상향영어가 되겠죠. 상향영어가. 그럼 상향영어가 되다 보니까 자, 이 지역일 때 공원이 들어서요. 정의회복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공원이 들어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예 여기가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아예 바뀌는 겁니다.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 거는 원래 고가 있었어요. 저소득층. 자, 그런데 또 금이 가서 개량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개량 비용이 만약에 많이 들어갔다고 한번 봐봐요. 그럼 개량 비용이 만약에 개량 비용이 한 3억 들어갔는데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분을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1억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개량 안 합니다. 이분들이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오죠. 아예 저소득층으로 바뀌는 게 들어오는 게 층이 바뀌는 게 천이 계승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무조건 하향여가라는 거죠. 하향여가. 자,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개량을 안 하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게 들어서서 부의 예복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부의 예복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경계적으로 나눠지는 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나눠지는 게 주거분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다른 계층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보다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무슨 여가는지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자, 손을 들어보세요. 저소득층이 들어갔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향여가 되고요. 고소득층이 들어갔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상향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주택에 수선 투입되는 비용과 수선의 가치 상승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저소득에서 상위 계층이 침입한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건 상향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노란 색깔이 키포인트예요. 그럼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수송비보다 크다. 그럼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주택을 수리하니까 가치가 올라가서 상위 계층으로 침입해서 상향여가 나타난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들어갑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라기보다 들어가는 데다가 침입하죠. 하위 계층이 저소득층이 침입했어요. 무조건 하향여가거든요. 수송 후의 가치 상승이 수송비용보다 적다는 것은 수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본다는 거죠. 가치가 떨어져서 계속 하위 계층으로 침입해서 하향여가 된다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정의회복가는 인해서 고소득층 주거가 인접한 저급주택. 자, 갑니다. 고소득은 여기 있다. 그럼 여기는 공원이 들어서잖아요. 정의회복가는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공원이 들어서고, 자, 부회복가는 마이너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회복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쓰레기 매립장.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정의회복가로 고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저주택. 자, 경계지역이 인접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주택은 문을 열면 공원이 보일 거예요. 그럼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 거래가 되잖아요. 할증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할증이 되고, 자, 부의복가에 인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급주택은 자, 여기가 인접됐다는 건 경계지역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문을 열게 되면 쓰레기 매입장이 보니까 할인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거분리 현상은 주택 소비자가 부회복가는 쓰레기 매입장은 피해는 피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공원 같은 외부 효과는 편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 자, 그래서 아까 첨령했던 것처럼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저였는데 가치 상승이 크게 되면요, 그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아예 상향여가가 돼버린다.
그 다음에 원래 고소득층인데 계조수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때요? 안 하기 때문에 또 하향여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가주택으로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가주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금이 많이 가서 굉장히 주택이 악화되죠. 열악합니다. 그럼 이거는 저소득층들이 원해서 산 거예요. 소득이 낮아서. 그럼 이거는 주택 문제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저소득 때문이고 원하는 사람한테 갔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여가 현상에 따른 효율적 자원 배분에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됐다 그래야 돼요. 그럼 철거하면 안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럼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가 굉장히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조수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수는 안 하잖아요. 하향여가고 가치 상승이 더 크면 상향여가다.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의 부분에 저소득층들은 옆에 있는 그 고소득층에 대한 것을 받기 때문에 공원이 보이니까 할증이 되고요. 고소주택은 할인이 되겠죠. 불량주택은 주택 문제가 아니라 소득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아니어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가주택을 산 거죠. 원해서 샀어요. 그래서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이다. 철거가 아니라 실질 소득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스타트. 주택시장의 여가현상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당연히 2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가볼까요? 자, 주택이 하향이 됐다는 것은 위에 있는 주택이 밑에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판 거예요. 그럼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저가주택 수가 증가됐을 때 하향하죠. 증가. 이렇게 붙여주고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해볼까. 공원은 외부 효과는 우리가 편익을 주니까 추구하려고 하고 부는 쓰레기 밀장은 피해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2번이 정답이고요. 고수유거지가 인접한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돼요? 옆에가 고가 있으니까 할증 거래가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은 할인 거래가 되겠죠. 할인. 그래서 당연히 이 저소득층들은 고소득층과 인접하기를 원하겠죠. 할증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불량주택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해설에 자, 요게 답이에요. 그럼 시장 실패가 아니라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이다. 자, 그럼 어떨까요? 그 자체에 대한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저소득 때문에 그렇다. 소득 문제죠.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안 되죠.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설 다 있죠?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2번인데 이거 가성비 좋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본다면 앞에 제가 테마 원에서 해놨지만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성비가 높다. 자, 그래서 여기를 좀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지대론으로 갈 거거든요. 학자림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건 좀 쉬었다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시죠.